플루타르크 영웅전. 폼페이우스에게는 또다시 개선식 거행의 자격이 부여됐고 집정관으로도 선출됐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광채를 띠게 해준 것은 크라스스의 태도였다. 크라스스로 말하자면 당시에 정치가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시민들을 압도할 만한 웅변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계에서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폼페이우스를 위시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폼페이우스의 협력을 얻기 전에는 집정관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크라스스의 태도는 폼페이우스를 기쁘게 하였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크라스스에게 봉사하여 그에게 호의를 보여야겠다고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크라스스의 희망을 기꺼이 받아들여 시민들을 향해 크라스스를 그의 동료로 선출해준다면 자신이 집정관에 선출된 것 못지않게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집정관에 선출되고 난 후부터는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았다. 크라스스는 원로원에서 유력한 존재였으나 폼페이우스는 민중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폼페이우스의 이 세력은 그가 정무위원 제도를 민중을 위하여 부활시키고 또 재판의 실권이 법에 의하여 또다시 기사계급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묵인한 데서 온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폼페이우스가 군무에서 해임되었을 때의 광경이었다. 로마의 기사들은 법에서 정해진 연한의 군무를 끝내면 로마시의 중앙광장에서 대정관이라고 불려지는 2명의 고관 앞으로 말을 끌고 가서 자기가 종군했을 때의 사령관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어 자기가 군무에 봉사하였을 때의 공적을 일일이 보고한 다음 군무에서 해임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때에는 또 각자의 경력에 따라 상벌도 받게 돼 있었다. 대정관 갤리우스와 렌툴루스는 관복을 입고 위엄있게 앉아 있었다. 기사들은 그 앞을 엄숙하게 걸어 사열을 받았다. 그러자 폼페이우스가 광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는 집정관의 신문을 나타내는 것들을 모두 몸에 붙이고서 손수말을 끌고 왔다. 광장으로 가까이 와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서 호위병들을 물러가라고 명령하고는 단 앞에까지 혼자 말을 끌고 갔다. 그 광경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이고서 지켜보고 있었다. 대정관들도 이 광경의 외경과 희열을 느꼈다. 이윽고 연장자인 대정관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여, 본관은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는 법에 정해진 군무를 모두 끝마쳤느냐?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에서 이 마그누스는 대폼페이우스 그런 뜻입니다. 폼페이우스는 목소리도 우렁차게 대답했다. 전 군무를 끝마쳤습니다. 모두 대장군인 본관 자신의 지휘 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환성을 질렀는데 그 환호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두 대정관도 자리에 일어나 그를 자택까지 바래다 주었으며 박수를 치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시민들이 그를 기쁘게 하였다. 폼페이우스의 임기가 거의 끝나게 되고 크라스스와의 불화관계가 더욱 심하게 됐을 때 기사계급에 있으면서 정교와는 관계가 없는 카이우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시민대회가 열렸을 때 연단으로 올라가 그의 꿈에 유피테르 신이 나타나 두 집정관에게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라 일러주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했다. 그가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폼페이우스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지만 크라스스는 폼페이우스 쪽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고 그에게 말을 건넨 다음 다음과 같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시민 여러분, 나는 내가 먼저 폼페이우스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폼페이우스가 아직 시험도 나지 않은 홍한 소년 때부터 대폼페이우스라는 칭호를 줬고 또 원로한 의원이 되기도 전에 2번씩이나 개선식을 올리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나서 집정관직을 내려놨다. 크라세스는 정계에 진출했을 당시에 택했던 생활방침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였지만 폼페이우스는 법정 변론의 부탁을 가끔 받으면서도 이를 거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제와 대화가 오가는 중앙광장의 생활로부터도 점차 멀어져 갔다. 또 공공장소에도 이따금씩 밖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럴 때에는 늘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어디서 만나도 그는 늘 많은 군중을 거느리고 다니거나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자신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였고 이것을 자기 몸을 장식하는 위신이며 명예라고 생각하였지만 대중과 함께 사귀며 친히 지내면서 그러는 중에서도 자기의 위신만은 손상시키지 않고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사움터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는 것을 과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만민 평등의 민주정치 세계에 순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치 생활이라는 것이 그를 불명예 속으로 끌어넣는 위험을 갖고 있게 마련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움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제1인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한편 사움터에서 공로가 없는 자도 정치에 있어서만은 지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움터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개선의 영광이 빛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하기 위해 싸움에 이긴 장군의 거만한 모습으로 로마시의 중앙광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해버리려 한다. 그러나 정치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자에게는 사람들은 사움터에서의 명예와 권세를 그대로 갖게 하며 그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일은 여러 가지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해적의 세력은 처음에는 킬리키아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몸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행동하였으나 미트리다테스 전쟁이 터졌을 무렵에는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와 용맹성을 발휘하여 미트리다테스 왕을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 바쳤다. 이에 로마인이 내란을 일으켜 로마시 성문 앞에서 서로 싸우게 되자 지중해는 경찰력을 잃었으므로 점차 해적들을 불러들인 결과가 됐는데 그들은 항해자를 습격할 뿐만 아니라 섬들과 연안 도시까지도 약탈했다. 그러나 돈으로 세력을 휘두르는 사람들과 좋은 가문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들까지 해적단에 가담하여 그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그것에 의하여 칭찬을 받고 명예욕도 충족시키려 했다. 또 당연하게 거대한 규모의 해적선의 정박지와 감식초가 도처에 설치되게 되었다. 거기에 모습을 나타내는 해적선대는 우수한 선원과 기술이 뛰어난 조타수, 계속의 선박으로 편성됐다. 그들의 강력한 세력보다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불쾌감을 자아내게 한 것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 호화로운 장식이었다. 금색 돛대에 자줏빛 돛을 달고 은으로 된 롤을 저으며 그 으스대는 모양새는 마치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듯했다. 또 그들은 해안이라는 해안에서는 언제나 연애를 베풀었고 가무 성연을 즐겼으며 로마의 장군들을 납치하거나 점령한 도시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이는 등의 행태로 로마의 위신을 더럽혔다. 이래하여 해적선의 수는 1,000척을 넘었으며 그들에게 점령된 도시는 400개에 이르렀다. 그때까지 신성 불가침으로 생각되었던 여러 신전도 그들의 습격으로 파괴됐다. 클라로스, 디디마, 사무트라케 섬 각각의 신전, 헤르미온의 시에 지모신의 신전, 에피다우로스 시에 가이스 쿨라피우스 신전, 이스트무스 지협, 타이나로스 곳, 칼라우리아 섬 각각의 넵투누스 성 신전, 악티움 곳, 레우카스 섬의 아폴로 신전, 사무스 섬, 아르고스, 라키니움 곳 각각의 유노 신전 등이 그것이다.
또 그들은 올림푸스에서 이국풍의 제사를 드리고 가지가지의 밀기호의 제사도 드렸으며 그 중에서도 미트라스교는 그들이 최초로 수입해들인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로마인에게 가한 최대의 모욕은 로마인이 건설한 도로에 상륙하여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약탈을 행하고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들을 파괴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주옥새 단을 두른 광복을 입은 두 법정광 섹스틸리우스와 벨리누스를 습격하여 그 부하들과 호위병들마저 납치해가기도 했다. 또한 개선시까지 올린 명장 안토니우스에 따른 아버지의 소유지로 가는 도중 해적들에게 잡혀 막대한 몸값을 치르고서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오만 불순했는지 그 예를 들어보겠다. 만일 그들에게 잡힌 자가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외치고서 그 이름을 대었다고 하자. 이러할 경우 해적들은 늘 그 이름을 듣고 무서워서 혼비백산한 듯이 무릎을 치고 그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빈다. 그래서 잡힌 사람도 정말 겁이 나서 용서를 비는 줄로만 알고 마음을 놓는다. 그러한 후 그들은 어떤 자에게는 로마인 특유의 장화를 신기고 어떤 자는 로마인의 옷을 입혀서 그가 이제는 누가 봐도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하여 오랫동안 모욕을 주고 조롱한 다음 큰 바다 한가운데서 사다리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에게 이 배를 내려서 편안히 여행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가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등을 밀어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들의 바다 지중해는 모든 해적의 세력에 잠식당해 상선조차도 전혀 항의할 수 없게 됐다. 그리하여 식량 수입에 길이 막히게 되어 식량난의 위협을 느끼게 된 로마인들은 폼페이우스를 생각해냈고 그로 하여금 바다에서 해적을 소탕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신복 중 한 사람인 가비니우스라는 자가 인민대회의 결의안을 작성했는데 그 결의안이란 폼페이우스를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일약 독재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그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며 그러면서도 그에게 면책의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지브롤터 해협 동쪽의 해면 및 해안으로부터 400퍼롱 이내의 육지에 대한 명령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로마 대부분을 포함함과 동시에 지중해 최대의 여러 민족 및 최강의 여러 왕후를 그의 세력 아래 놓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폼페이우스는 15명의 부관을 원로원 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들에게 지휘권을 맡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국고의 지출과 세금 청구인들로부터 얼마든지 재량대로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또한 200척에 이르는 군선이 그에게 부여되어 그 병사들과 선원의 수, 징집 방법까지도 그의 재량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 결의안을 낭독하자 일반 시민들은 찬성의 뜻을 표하였지만 원로원의 최유력자들은 이러한 무제한의 권력은 이것을 보유하는 자가 질주의 표적이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서 민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제외한 전 의원이 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카이사르는 이 안을 지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폼페이우스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민중 편을 들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발판을 삼고자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원들은 폼페이우스를 몹시 비난했으며 그 중에서도 집정관인 한 사람은 그에게 로물루스와 같은 흉내를 내다가는 로물루스와 마찬가지로 비명해갈 것이라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하마터면 민중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카툴루스가 앞으로 나와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자 민중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여 조용한 가운데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는 시민들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악의 없는 말로 경의를 다하여 폼페이우스를 논하고 그를 좀 더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서 이러한 인물을 계속되는 위험과 전란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가 만일 폼페이우스를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대신 어떤 장군에게 의존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민중은 이구동성으로 당신에게요! 하고 함성을 올렸다. 카툴루스는 민중의 뜻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민중을 설득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 다음으로는 정무위원회 한 사람인
로스키우스가 앞으로 나왔을 때에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폼페이우스를 단독으로 파견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더 선출하자 하는 뜻으로 두 손가락을 쳐들어 보였다. 민중은 이 말에 분격하여 너무나도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위로 날고 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기절하여 군중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호환 소리로 공기가 찢기고 갈라져서 생긴 진공 속에 까마귀가 빠져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함 소리가 큰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강한 진동을 일으켜 마침 그때 그곳을 날아가던 까마귀가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날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났다. 드디어 투표일이 오자 폼페이우스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별장으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민중이 그를 맞이하려 몰려오면 일부 인사들의 질투를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밤을 기다려 로마시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시민들 앞에 나와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어 그를 위하여 시민대회가 열렸는데 지난번에 가결됐던 가결안에 덧붙여 그는 다시 각종의 권한을 얻는 데 성공하여 그 장비가 배로 늘어났다. 즉 군선 500척에 병력이 가득 찼고 중장보병 12만 명, 기병 5천 명이 징집됐으며 원로한 의원 중에서 24명에 이르는 장성이 그의 손으로 선발된 데다가 재무관 2명을 골라 그를 돕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물가가 이런 움직임으로 갑자기 하락하였으므로 민중은 기쁨에 넘쳐 폼페이우스의 이름만 듣고서도 전쟁이 끝났다고 이구동성으로 찬사가 자자했다.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의 해면과 연안 지방을 13곳으로 구분하여 그 하나하나에 일정 수의 군선과 지휘관을 배치했으며 각처로 파견한 병력으로서 오가는 해적선단을 포위하고 그 즉시로 납포하여 항구로 끌고 왔다. 그러나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 해적선들은 벌집으로 모여들듯이 사방으로부터 킬리키아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몸소 가장 좋은 군선 60척을 이끌고 이들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총공격을 가하기 전에 그는 먼저 티르헤니아해, 아프리카의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시칠리아 근해의 해적을 세탕했는데 이에 소요된 날짜는 불과 40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와 그의 부장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로마에서는 집정관 피소가 분노와 질투를 누르지 못하고 폼페이우스의 작전을 방해하였으며 군선의 병사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였으므로 폼페이우스는 함대를 브룬두시움으로 보낸 다음 자신은 투스카니를 거쳐 로마로 향하였다. 로마시에서는 온 시민이 이것을 알고서 거리로 넘칠 듯이 뛰쳐나와 불과 며칠 전에 환송한 사람을 맞는 광경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성황을 이뤘다. 그들은 의외로 상태가 급진전하여 해적들의 소탕으로 양국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풍부해진 것을 보고서 기뻐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피소도 집정관 자리를 내놓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가비니우스가 그를 파면할 결의안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것을 말리고 그 밖의 다른 일들도 다 처리하고서 원하는 것을 받은 다음 함대가 기다리고 있는 브룬두시움에 이르러 선단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길이 너무도 바빠서 몇 개 도시는 그냥 지나쳤지만 아테네시에만은 들러 시내로 들어가 여러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시민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다. 그곳을 황급히 떠나려는데 그에게 바쳐진 시구가 성문에 새겨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성문 안쪽에는 그대는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만 그대는 신에 가까운 인간이로다 라고 적혀있고 성문의 바깥쪽에는 우리들은 기다렸노라. 우리들은 우러러 보았노라. 우리들은 눈앞에서 봤노라. 이제 우리들은 그대를 보내노라 라고 적혀있었다. 18.